어떻게 요새 진짜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중간에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면 내가 무조건 다 답해줄게요. 우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여서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감사합니다. 전종환 선생님 1년 전에 촬영하고 예. 가셨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막 우리 채널 진짜 성공했다, 성공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 모시니까 또 어깨가 이렇게 빵 올라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범입니다. 제 전공은 부인종양학이고요. 주로 부인암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정말 큰 스승님이시자 과장님이신 김용범 선생님을 모시고 부인종양 3인방으로 꾸며지는 자궁 내막암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경부암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선생님. 네. 요즘은 자궁 경부암은 조기 검진도 많이 하고 가다실 그 HPV에 대한 백신도 많이 맞으면서 조금 감소되는 추세고 요즘에 이제 자궁 내막암이나 난소암의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고 저희가 네. 이제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을 찍을 때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자궁 내막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사실 이거 보면서 저희 PD들한테 내막암은 내막에 생긴 암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거든요. 자궁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궁이라는 이제 아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 안쪽에 내막에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하고 자궁 내막암은 첫 번째 증상이 부정출혈입니다. 나의 정기적인 생리가 아닌 불규칙한 출혈을 말합니다. 또는 생리가 아주 길어지는 부정출혈이 될 수도 있죠. 폐경이 된 이후에는 원래 생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러한 출혈이 있으면은 자궁내막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가 초음파를 보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반드시 자궁 내막의 두께를 봅니다. 자궁 내막의 두께가 평균 나이의 평균 두께보다도 높다면은 그때는 역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이런 두 가지 전조 증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면은 초기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출혈이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여성들은 조금 더 이런 부정출혈을 더 신경 써야 되는지 네, 부정출혈이 하나 나타났을 때 이 부정출혈이 자궁 내막암과 연관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5% 미만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암하고 관계없는 부정출혈이죠. 가장 흔한 부정출혈은 폐경기 여성에서 위축성 자궁 내막염에 의한 이유 없는 출혈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고 다시는 안 생길 수도 있고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생리를 하는 사람도 불규칙한 생리를 하는 사람은 부정출혈처럼 느껴질 수 있죠. 비만이 있거나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역시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부정출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암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실제로 암하고 관계 있는 출혈은 5% 미만입니다. 하지만 5% 미만이라도 내가 부정출혈을 경험했다면 검사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나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폐경이 되신 분들은 부정출혈이 있을 때 내막암하고 관계가 될 가능성이 20, 30대보다는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네, 맞아요. 젊은 환자들이 무조건 부정출혈이 있다고 해서 막 공격적인 검사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산부인과에서 일단 기본적인 검진하고 초음파 정도는 꼭 체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쵸? 맞습니다. 네네. 자궁 내막암은 폐경 이후에 잘 생기는 암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젊은 여자도 가끔 생겨요. 그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설사 자궁 내막암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정출혈 자체가 본인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니까 교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자궁 내막암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하니까. 맞아. 맞아요. 네. 폐경기 이후에 출혈이 있는 분들께서 회춘한 줄 알았다. 맞아. 힘이 평생 돌아온 거 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얘기 많이 했는데 하시죠. 보면은 막 3기 제 환자분 중에 실제로 저희 유튜브 보시고 요실금 수술을 하러 저희 병원 오셨거든요. 산부인과 검진 나 한 번도 안 해봐서 애 낳고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냥 초음파 한 번만 볼게요. 그 초음파를 딱 봤는데 무조건 내막암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산부인과에 건강검진 같은 걸 하다가 내막의 두께가 두꺼운 걸 발견한다. 그러면은 부정출혈이 있는 환자들의 출혈이 있으니까 그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 세포암 검사처럼 2년에 한 번 무료 검진 이런 게 없잖아요, 선생님. 네, 초음파는 아직 무료가 안 되고 그쵸. 있죠.
환자들에게 대략적으로 권해주신다면 얼마에 한 번 정도 초음파는 봐라 추천을 하시는지. 어려운 질문하셨네요. 자궁경부암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무료로. 이런 것을 검진의 권고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궁내막암 도기 검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립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서 어차피 우리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하니까 그때 산부인과의 부인과 초음파를 같이 하는 것을 권합니다.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도 그쵸. 않으니까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난소와 자궁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부인과 초음파 자체가 생리통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하면 또 보험이 다 돼 있고 접근성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환자분들한테 저도 아무 문제도 없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초음파를 한 번씩 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주 초기에. 네. 2년마다 하세요 하면은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까먹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까먹어요. 그리고 선생님 자궁 내막 암 전에 전암성 병변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아, 예. 젊은 환자들도 선생님께서 요즘은 자궁 내막암이 가끔 나올 때가 있다. 다낭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또 많아지면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유방암이 증가한 그런 이유랑 비슷하게 좀 비만한 환자들도 많아지면서 자궁 내막암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런 젊은 환자들을 저희가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예, 조금씩 맞아요. 나오거든요. 자궁내막 증식증에 대한 설명도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궁내막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자궁내막 증식증이라는 단계입니다. 자궁내막이 원래 우리 보통의 두께보다도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증식증이라는 병을 붙였고 이런 증식증 단계가 오래 지속되면은 결국은 자궁내막암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증식증 단계에서 미리 잡아낼 수 있겠죠. 두꺼워진 단계에서. 물론 자궁내막암이 된 상태에서도 이미 두꺼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쭉 주기적인 검진을 했다 하면은 우리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초기에 바로 초음파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은 내막암까지 진행하지 않고 증식증 단계에서 미리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제가 권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궁내막 증식증도 그렇고 그러면 자궁내막암도 그렇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게 두꺼워지는 거 같이 동반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이렇게 두꺼워지고 네.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는 거죠?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이유하고 자궁내막암이 잘 생기는 위험 인자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뭘까요? 하나씩 해야 네. 오베시티, 비만이요. 네, 비만. 아, 네. 초산 연령이 올라갈 때. 네, 그렇죠. 분만을 늦게 했을 정답! 때, 네. 또는 분만을 아예 안 했을 때. 네. 네. 이 모든 것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어요. 에스트로겐에 많은 노출이 되면은 자궁내막이 두꺼워집니다. 막 잘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많이 몸에 있는 조건을 갖춘 여자는 자궁내막 증식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비만.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방층에서도 만들어지거든요. 마른 여자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두꺼워지게 되죠. 그리고 임신을 하지 않으면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자궁내막 증식증 또는 자궁내막암이 발생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초경을 아주 일찍 하고 폐경을 아주 늦게 하는, 즉 생리를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은 그 기간만큼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시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예외적인 건데요. 폐경이 되면 원래 내막이 얇아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의 몸 관리를 위해서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는 기능성 건강식품을 많이 드십니다. 하수오나 백수오, 석류. 네, 석류, 네. 수많은 베리류, 네. 흑염소. 흑염소 자체는 괜찮은데 흑염소 안에 뭔가를 넣어서 넣어가지고. 그 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 호르몬 성분이 많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가지만 드시면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먹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의 사이클에 맞는 레벨의 에스트로겐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은 또는 과도한 섭취를 하면은
그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피임약이나 이런 폐경기 호르몬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은 이제 피임약을 내가 먹고 있는데 이거 자궁 내막에 암 생기는 거 아니야. 또는 그렇죠. 호르몬 치료하시는 분들도 유방암에 이어서 그럼 나 자궁 내막암도 내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네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피임약이나 그런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이 자궁 내막암의 위험인자인가요? 아니면 보호 효과를 가지는 것도 있나요? 이 문제는 자궁 내막암과 유방암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야겠네요. 첫째, 폐경기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한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거의 7, 80년이 되었는데요. 맨 처음에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면 되지 않을까?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줬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그랬더니 자궁 내막암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자궁 내막암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또 연구를 했는데 그때 에스트로겐에 반대 작용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을 섞어서 같이 복용하면 안전하다는 걸 알았죠. 폐경기 호르몬 치료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처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복합해서 이제 안전한 줄 알고 열심히 이제 처방을 해서 많은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하게 젊게 살았는데 유방암이 이제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일반인이 10,000명에 1명 생겼으면은 호르몬약을 먹은 사람은 10,000명에 2명이 생긴 거죠.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증가한 건 증가한 거예요. 왜 또 유방암은 증가할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했더니 에스트로겐만 쓰면은 자궁 내막암이 생기고 그걸 막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쓰면은 유방암이 생긴다는 걸 알았죠. 근데 그 뒤에 다시 또 연구를 열심히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5년 이내만 쓰면은 자궁 내막암도 안 생기고 유방암의 증가율도 없더라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 중에 자궁 절제술을 한 사람이 있는데 자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자궁 내막암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프로게스테론을 쓸 필요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궁이 없는 폐경기 여성은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놀랍게도 에스트로겐 단독 호르몬 치료한 사람은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자궁을 미리 떼고. 제거하고 에스트로겐만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암 걱정도 없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수술 자체가 투여치니까요. 수술 네네.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요즘 수술하고 며칠 있다가 집에 다 온다고 하지만 수술은 위험한 거거든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워낙 한국 교수님들이 수술 잘 하시니까.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피임약을 많이 먹거든요. 네, 여러 맞아요. 가지 이유로. 저 8년 먹었어요, 선생님. 아니에요. TMI. 저는 호르몬 치료랑 똑같은데 이것은 그러면 늘리지 않느냐? 예, 늘리지 않습니다. 피임약은 유방암의 위험을 그다지 늘리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안전합니다. 피임약을 먹으면은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합니다. 자궁 내막이 얇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자궁 내막암이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병원을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고 자궁 내막암의 진단이 진행되는지요? 오면은 첫 번째 정말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가 검사를 해야겠죠. 초음파입니다. 그 다음에 월경력, 생리 주기를 조사를 하겠죠. 난 내일이나 모레쯤 생리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초음파를 봤더니 내막이 두껍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생리 직전에는 매우 두껍습니다. 예란기 때 역시 두꺼워요. 이때 오자마자 바로 조직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생리를 한 직후에 다시 오세요 해서 그때 초음파를 다시 보죠. 그때도 두꺼우면은 그때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합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이 왔는데 이렇게 두꺼워졌다. 아, 그러면 해야 되죠. 거기에 더해서 출혈도 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사 국가시험 또 전문의에서도 족보, 왕족보 이거 가장 모르면 먼저 땡탈락. 그러니까 그나마 생리가 규칙적인 환자들이면 괜찮은데 엄청 불규칙한 환자가 본인은 분명히 생리처럼 했다 하는데 근데 이건 생리가 아닌 출혈인 것 같고 왔는데 내막이 좀 두껍고 이러면 이거를 바로 조직 검사를 할까 말까가 늘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고 네. 환자도 이걸 내가 조직 검사까지 해야 돼? 왜냐면 사실 출산 안 한 환자들은 통증이 심하지. 환자한테 쌍욕 먹은 적 있거든요. 의사 때릴 뻔했네. 그만큼 아픈 거죠. 그 다음부터는 투명 마취 그냥 하시라고. 아, 선생님 수면 마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지. 예.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있는 사람, 네.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은 생리를 띄엄띄엄 합니다. 심지어 1년간 안 하는 와, 사람들 많죠, 맞아요. 많죠. 네. 위험.
비만 있고 그쵸. 네. 예, 몸에 채모가 좀 많이 있고 초음파로 보면은 난소에 이렇게 난포가 되게 많은 걸 그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나는 1년에 생리를 꼭 12번 해야 되나요?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쵸. 네 번. 4번. 저도 시즌al. 4번. 시즌al. 네 번 하면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 맞아, 맞아.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무월경이 자주 있는 사람들은 피임약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일단 2달은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생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 피임약을 복용해서 생리를 했어요. 그럼 다시 또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즉 3개월에 한 번만 하면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제 선생님 외래 옵저버 하면서 제대로 잘 배웠네요. 환자한테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 한 달 전에 부정출혈 있었는데요 하고 이렇게 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피날 때는 환자들이 되게 의사한테 미안해하면서 왠지 병원에 오면 안 될 것 같고 본인도 그렇죠. 불편하고 민망하고 하니까 출혈 다 끝나고 올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한 달 전에 왜 피 났는지 저는 몰라요. 피가 날 때 좀 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자궁 내막 두께를 볼 때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 끝나자마자 한 5일에서 7일 이내로 보는 게 제일 가장 정확하죠. 중요하다. 예. 네. 인터넷에 그런 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이런 증상인데 병원에 언제 언제 가야 가야 되나요? 되나? 하면 밑에 댓글들이 맞아. 제일 어려워요, 중요한 어려워. 건 산부인과에서는 늘 생리 시작일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 임신 늦다고 근데 무조건 자궁 내막암 맞아요. 걸리면 일단 우리는 수술로 딱 깔끔하게 딱 떼주면 끝! 갱년기 증상을 호소한다. 뭐라고 해요? 그냥 그거는- 참으세요. 그렇게